뉴욕 증시는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전격 퇴임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6% 올랐습니다. 지난해 급속한 경기 회복으로 세금 수입이 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관리 대상 수지는 15조에서 20조 원 수준의 적자로 GDP 대비 적자폭이 1%대 후반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재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의 소득 기준이 3자녀 이상이나 노부모 부양 등 다른 특별공급부는 물론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일반 공급에도 적용됩니다. 국내 30대 재벌그룹이 경제개발협력회의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국가에 설립한 해외 계열사가 20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지난 금요일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집트 사태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고요. 일단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향후에 또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살펴보고 해외 증시 동향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1.5% 넘게 내렸고요.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1977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2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인가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2000선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또 코스닥도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장중에 상승세를 기록하는 듯 하다가 코스피 쪽에서 낙폭이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추심이 악화됐습니다. 개인 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많이 올랐죠. 10원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주식 매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중국 증시 장이 열리기는 했는데 0.3% 소폭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2% 넘게 밀리면서 신흥국들의 주요 지수가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걸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이승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부담스러운 모습도 있기는 있었는데 재료 자체가 좀 살아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경제 지표도 양호하게 나왔고요. 해외 변수도 또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는 이집트의 반정모 시위가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이집트 사태가 지난 10일에 결국 일단락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경감하면서 뉴욕 증시도 이에 힘을 얻었습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36% 오른 12,273.3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도 0.55% 상승한 1329.15포인트를, 나스닥 지수는 0.68% 오른 2809.44포인트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날 시장의 최고 관심은 역시 이집트 사태였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의 장 초반은 전에 무바라크가 즉각적인 하야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무바라크가 결국 퇴진한다고 발표한 소식에 증시는 즉각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요. 다우지수는 지난주에 1.5%가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39% 그리고 1.45% 상승했습니다. 이집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히 세계 원유 수송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수에즈 운하의 안정적인 운영 여부가 큰 관건이었는데요.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투자 심리도 많이 회복된 듯 보입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선물시장의 변동성 지수는 15포인트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경제지표 쪽으로 눈을 좀 돌려봐야 되겠죠. 이번 주 준비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주 미국에서는 미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물가 지수 등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특히 눈여볼 만한 것은 우리 시간으로 15일 발표되는 미국의 지난 1월 소매 판매 실적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 회복세가 미국 기업들의 개선된 실적과 미국인들의 소비 회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소비 회복의 추세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실적은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전주에는 40만 건 아래로 떨어져서 고용시장 개선의 기미가 다소 엿보였는데요.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의 전문가들은 이번 주엔 다시 40만 건대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딱히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없는데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서점 체인인 보더스가 조만간 파산 보호를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대형 서점인 보더스의 운명은 이번 주 증시에 또 기업과 관련해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오늘인데요. 14일 버락 오바마 정부가 미 의회에 제출하는 2012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번 주 뉴욕 증시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주요 경제 이벤트로 꼽힙니다. 오바마 정부는 그간 심각한 수준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확실히 공언해 왔는데요. 이번 예산안의 내용을 통해서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다소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미국 쪽 상황을 살펴봤고요. 미국 외에 다른 국가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물가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중국 쪽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중국 쪽 상황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에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해외 경제 지표로서는 15일 발표되는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거푸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현재 긴축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수준은 이른바 중국 리스크로 불리는 중국 긴축 정책의 향후 강도 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신흥국들이나 미국과는 달리 선진국인 일본과 유로존은 아직도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과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이 한국 시간으로 각각 14일과 15일 발표됩니다. 네, 상품 시장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는데 85달러 선대로 내려왔거든요. 종합해보죠. 뉴욕 상업거래에서 거래되는 미국 서부 텍사스단 중진류는 최근 이집트 사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여 왔는데요. 무바라크의 11일 하야 소식에 이날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34% 급락한 배럴당 85.5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집트 사태가 해결되자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처럼 원유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1일 금값의 경우 4월 인도분이 전날보다 0.15% 내린 온수당 1360.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리 3개월물의 가격은 영국 금속거래소에서 0.21% 오른 톤당 9,961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8일에 톤당 1만 60달러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내용을 한번 종합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이승영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지난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옵션 만기일이었던 목요일에 외국인이 일단 약 1조 1000억 순매도하면서 매도 규모 사상 세 번째 강력한 매도세를 기록하면서 지수 60일 이동 평균선을 붕괴시키며 하락장을 연출했는데요. 11일 금요일 역시 외국인이 6,100억을 매도를 하면서 최근의 외국인 매도 규모는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장 초반 잠깐 반등을 시도하던 코스피 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멈추지 않는 외국인 매도세로 2000선이 붕괴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속절없이 밀려나가면서 지수가 31.31포인트 하락한 1977.19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마감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로 2달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일단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량과 수급사항은 거래량이 3억 785만 주, 거래대금이 6조 9천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오른 종목으로는 상한가 3개를 포함해서 202개, 내린 종목은 하한가 3개 포함해서 630여 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사항을 보시면 외국인이 6,150억 순매도를 하고 개인이 3,079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3,715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투신이 1,576억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이 1,090억 순매수를 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급사항의 키는 외국인이 일단 쥐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했던 업종들이 대부분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요. 외국인이 유일하게 매수를 했던 업종은 음식용 업종으로서 34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전기, 전자 업종에 1,832억 순매도, 화학에 896억 순매도, 운송 장비 쪽에서 또 786억 순매도를 하는 기록을 했습니다. 전기 전자 업종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어가 장 초반 지수 반등을 하면서 함께 상승을 했는데 역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운송 장비 업종의 대표주인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역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선주들 역시 현대중공업을 빗들어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역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화학 관련주도 안 좋았는데요. LG화학을 비롯한 SK이노베이션, 삼성전미화학이 하락장에서 더 많이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건설주는 장 초반에 나온 지능기업의 워크아웃으로 워크아웃으로 밀리다가 금리 동계 소식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내림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증권주 역시 대체적으로 하락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보험주도 낙폭을 점차 키운 모습도 보여줬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오르는 업종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음식료 업종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시장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해외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면 이집트 사태가 점차 그 우려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해외 변수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약간은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그리고 또 오늘 변수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불확실성 측면에서 보시면 옵션 만기일,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금리 결정, 중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이집트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변수로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지속되느냐의 여부,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120일 이평선이 과연 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많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는 2009년 3월 이후에 외국인의 추세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된 이후에 외국인 자금을 보면 북미계와 유럽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금이 모두 순매도를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하지만 2월 10일까지 6거래일을 분석해보면 외국계 증권사의 국적별로 거래를 보면 북미계와 유럽계가 동시에 대규모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5개 미국계 증권사가 5,553억 원을 매도를 했고요. 크레디트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증권사는 7,924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일단 시장의 분석인데요. 다만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늘 시장은 저번 주 모습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장은 보이지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기술적으로는 10일 단기 추세선이 중기 추세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일단 발생한 상태인데요. 기술적으로는 역시 부담스러운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선까지 밀린 지금 1940선도 어느 정도 가시거래 들어온 모습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7% 정도 기술적인 조정은 일단 가능하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주식을 매입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모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급 내용을 좀 살펴봐도 이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자자들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좀 매도 공세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술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도 말씀을 해주신 대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참 그래도 이 어려움을 타개를 하려면은 어떤 대책을 또 마련을 해야 되겠죠.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의 전략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적금자들은 일단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고요. 외국인의 매도 종목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변수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오른 시장에 개인들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반등할 가능성도 물론 높지만 외국인들의 특성상 오늘도 매도 쪽에 힘이 있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120일 이동평균선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주식을 매입하려는 마인드를 가져도 절대 늦지 않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매도 주도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를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적으로 이틀, 사흘 연속으로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업종이나 종목은 기술적이라든 기본적인 분석을 하든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환당국의 환율 시장 구두 개입으로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도 물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환율은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환율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리라는 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대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원화 강세 시에 피해야 되는 수출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달러가 특히 많은 기업들 당분간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하자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신 그런 상황이고요. 120일 이동평균선을 잘 지켜보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등등 다양한 전략 구사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이번 주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예, 이번 주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종목은 동양기전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어저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SOC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SOC 투자를 확신을 하신다면 동양기전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동양기전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중국의 SOC 투자 확대 추세는 지속되기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발표가 일단 됐죠. 2015년도까지 중국에서 도로 확장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른 수혜도 있을 것 같고요. 2011년 3월에 12.5 규획이 비준될 예정이고 추가적인 공동 투자 집행이 기대가 됩니다. 중국의 SOC 투자 확대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 수요 확대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일단 동양기전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SOC 투자에는 중대형 사이즈의 굴삭기가 소요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국 법인 신설 및 기존 법인의 캐파 증설로 추가 성장 모멘텀이 확대되는데요. 특히 중국 강âm 지역 부지구매 2만 평의 신설 법인이 설립되는 추진되고 있고 또한 1.6만 평 부지 위에 설립된 연대법인의 확장이 있습니다. 아직 중국 정부와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기서 좀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일단 생각은 듭니다. 리스크 요인으로 보시면 중국 로컬 유압 실린더 제조사들의 기술 수준 향상 시 외형이 축소될 전망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로컬 기업들의 기술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기전 일단 수급상으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오늘 지금 보시면 동양기전의 일단 진입가를 말씀드리면 오늘 좀 강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진입가를 13,500원에서 13,950원 사이에 진입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 가격은 1차로 보는 게 단기적으로 봅니다. 15,500원 선을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19,800원 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양기전 말씀을 하신 대로 이 개장전 동시효과 때 강세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진입 가격으로 13,500원 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가격 1차로 15,5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한 종목만 살펴볼 게 아니라 또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던 그 내용도 한번 AS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이닉스를 살펴봤었나요? 예, 하이닉스를 살펴봤었습니다. 네네. 저번 주에 하이닉스를 추천해드렸었는데요. 그나마 IT 대형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나마 좀 차트가 깨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그나마 수급 상황에서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월 10일 날 100만 주 빠진 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단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주가 지수가 2000이 무너진 이후에는
5일 이평선 밑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많이 빠지고 IT 종목들이 내려가는 흐름에 비해서는 아직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급상에서는 역시 외국인 매도가 우량주에 집중 매도하는 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동양기전을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5,500원 선 1차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적정한 매수가 13,500원 선 이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도 세워보고요. 그에 맞춘 이 관심 종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저희가 테마주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 이 두 종목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현대차, 그리고 유비벨록스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봤거든요. 흐름이 어땠나요? 예, 일단 지난주 두 종목은 좀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 종목 모두 지난주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낙폭 큰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고, 유비벨록스는 꾸준히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환율과 이집트 문제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부활을 하는 등 부정적 요인이 여전히 있지만은 실적 모멘텀이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살아 있고요. 올해 오히려 주가 하락으로 현재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 상황이라 오히려 주가 상승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여서 현재의 주가 수준은 상당 부분 저점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추가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스마트카 관련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두뇌에 해당하는 스마트 부품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이따 기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라는 그 전자부품 연구회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스마트폰의 최초로 이제 근거리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는 NFC가 좀 도입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유비벨록스는 좀 선두권 업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번 주는 자동차 관련뿐만이 아니라 그 전자부품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자동차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 전자 쪽으로에서도 호재를 만났으니까 이 목표가 면에서도 좀 상향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목표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최근 들어서 증권사 목표가 29,000원대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현재 24,000원대에서는 충분히 현재 가지고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테마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 주에는 적극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격대 놓여 있는 선이 24,100원 선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초가 수준에서 접근을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입니까? 예, 오늘 시초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접근을 해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다소 소폭 올라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추격 매수도 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비벨록스 재료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그 재료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의 뉴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은 태블릿 PC 2차 대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일단 모바일 기기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1이 개최가 되는데, 이곳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것이 역시 태블릿 PC 관련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2차 대전이 펼쳐진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로라, HTC 등이 이번 사상 최대 가전 전시회를 계기로 해서 혁신적인 신제품을 또 공개를 합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2와 또 갤럭시 2와 매년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공개가 되지 않지만은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2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태블릿 PC 관련해서 좀 상당 부분 이번 주에는 가장 크게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이벤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태블릿 PC 관련주인 파트론, ELK, 동양 EMP, LMS, 인터플렉스 등 관련 종목에도 좀 관심을 가지실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1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일부에서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굴지의 전자기기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뽐내고 있습니다. 전략 제품도 속속 선보이고 있고요. 그 때문에 이 부품주들도 이번 주에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취지에서 종목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좀 만나봐야 되겠죠? 예, 일단 전반적인 부품업체 중에 좀 가장 우량한 업체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파트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뭐 가장 큰 수혜주라고 모든 증권사에서 입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품업체고요. 뭐 자수의 제품에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원가 경쟁력과 또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시장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이익 성장률이 좀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파트론이 없으면 뭐 부품에 차질이 생긴다 할 정도로 삼성전자에서 좀 가장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 업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광마우스라든지 뭐 센서, 아까 말씀드린 근거리 결제 시스템인 NFC에 들어가는 안테나 같은 신규 아이템이 추가적으로 좀 라인업이 될 전망이고, 뭐 그동안 삼성전자에서 벗어나서 뭐 대만의 HTC라든가 모토로라든가 이런 부품사들과의 그 제품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제품과 그리고 고객 다변화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파트론 같은 경우는 현재가는 22,700원 수준이고 금일 같은 경우도 뭐 보합권 전후에서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소폭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또한 목표가도 27,000원까지 지금 상당히 높게 제가 잡았는데 뭐 충분히 중기적으로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파트론에 대한 소개를 좀 해 주셨어요. 안정적인 매출처도 있고, 그 때문에 이 파트론의 주가도 긍정적이다. 매수가를 22,700원 선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선 제시를 해 주셨고요. 손절가 2만 원 선입니다. 저희가 파트론 살펴봤고, 두 번째 관심 종목도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최근에 뭐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동양 EMP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 EMP는 그 전원 공급 장치를 주로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삼성전자로 이제 기존의 삼성 전기에서만 그 전원 공급 장치를 독점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올해부터 갤럭시 탭에 동양 EMP라는 동사가 이제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시작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상향을 하면서 이제 이 동양 EMP라는 회사도 올해부터는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이 이 회사 역시 키코 문제가 좀 많이 걸려 있어서 실적 부분이 좋지 않았었는데 뭐 월 300만 불에 달하는 키코 문제가 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오히려 은행권에서 이제 좀 돈을 배상을 받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이 위험성이 좀 해소가 되었고요. 뭐 태블릿 PC에 있는 갤럭시 탭에 들어가는 아댑터라든지 또 최근에 가장 또 각광을 받던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LED 조명 시장에서의 전원 공급 장치 쪽에서 신규 매출이 올해부터는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뭐 실적 성장 모멘텀이 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또 해외 자회사인 중국과 베트남 쪽에서도 이제 공장이 완공되면서 생산 능력이 확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도 올해는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매출 증가와 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초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 역시 좀 레벨업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종가는 뭐 12,100원 정도, 12,100원 정도고요.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지금 동시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소폭 상승 출발을 하더라도 좀 추격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역시 저는 16,000원까지 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단선은 어느 선 쪽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 10,000원대 초반 정도, 1,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아놨는데요. 뭐 그 부분까지는 하락할 거로 예상을 보이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수급 악화 때문에 좀 하락을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추격 매수에 나서셔도
제가 보기엔 무리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게 파트론 그리고 동양 EMP 살펴봤고 그 앞에서는 저희가 유비벨록스 잠시 살펴봤는데 시초가의 가격대가 조금 형성되더라도 추격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이 세 종목 중에서 좀 힘이 있다 그런 종목 어떤 종목 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파트론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주가 역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빠른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비벨록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차피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또한 상승 추세가 좀 아직은 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비벨록스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파트론 같은 경우는 또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고 유비벨록스는 가격이 등락폭이 좀 있지만 그만큼 단기간에 극대화된 수익을 또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다. 동전의 양면 같네요. 이렇게 종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오늘장 지난주에 좀 조정이 컸기 때문에 초반에 이 기술적 반등 기대할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뭐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그 지금 매도 자금이 과연 차익 실현 자금이 아니면 신규적으로 이제 뭐 유출되는 자금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만 일단 저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자금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추세에는 큰 변동을 주진 않지만은 또 차익 실현 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뭐 2, 3일 팔고 마는 그런 자금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은 환율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꾸준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큰 반등은 아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일부 테마에 맞는 그런 중소형 코스닥 IT 부품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종목별 차별화로 인한 수익은 충분히 챙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대형주는 일단은 외국인 매도가 좀 잦아드는 거 보고 매매를 하시고 중소형주는 그 틈새를 노려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굳이 초반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 대형주 쪽으로는 굳이 초반에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대신에 그 충분한 유동성, 아직은 형성돼 있는 유동성과 아직 살아있는 추세를 감안을 한다면 네네. 중소형주는 초반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네, 좀 전략이 다릅니다.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각각 대응이 좀 다른데 그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상승 동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최세훈 과장과 함께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연이은 악재가 있었는데 악재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옳을까요? 네, 과연 우리 증시에서 이 외국인들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 상당한 양을 팔았고요. 이 때문에 지수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이후에 처음으로 2000선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거의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죠. 다시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증시 2000선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면 함께 보고 계시고요. 삼성전자가 1.2% 오르고 있는데 참 놀랍습니다. 숫자가 많이 바뀌었죠. 92만 6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100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삼성전자 그 모습이 참 예전으로 원상복귀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현대차가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이 1.8%대, LG화학 1.6%, 1.7%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오비스 3%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추세를 좀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회복된 건 아니죠. 신한지주 1.1%, KB금융 1.4%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2.3% 상승 중이고요. 삼성생명이 1.4%, 그리고 한국전력과 하이닉스 각각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LG전자는 3% 오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0.8% 오르고 있고요. LG 1.4, LG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1%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S-오일이 지난 금요일에 장중에 5% 넘게 오르다가 차익 매물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강보합으로 마감했었는데 오늘 다시 힘을 내고 있네요. 10만 9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1.1% 오르고 있고요. 우리금융 1%, 현대제철 1.5%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전기 1%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건설주들이 지난 금일 금리 동결 소식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또 그 폭을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건설 1%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서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급락을 했었는데요.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 현재 오르면서 43,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NHN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가 악평을 내놓았습니다. 게임 부문에서 성장성이 둔화가 된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오늘 1.6%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25포인트 오르면서 20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이 선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000선이 단단한 지지선이다. 지난 금요일에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선이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장에서 2000선 지지하는 게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522선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 520선마저 내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3, 서울반도체 역시 1.3% 오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0.8% 오르고 있고요. CJ 쇼핑이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하락세고요. 포스코 ICT, SFA 각각 강세입니다. SFA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도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역시 초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이 0.7%, OCI 머티리얼즈 0.9% 오르고 있고요. 동서 같은 경우는 약세입니다. 0.4% 내리고 있습니다. 레위스 게임스가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최근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걸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역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2.2% 오르고 있습니다. 태용이 0.4% 오르고 있는 반면에 GS홈쇼핑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 소포그름세, 멜파스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에는 3%대, 덕산하이메탈 2.3% 오르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2.6% 오르고 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아토, SK컴즈 나란히 강세입니다. 특히 SK컴즈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 상당히 좋았는데 나온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6% 넘게 거의 7%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SK컴즈인데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젠백스가 지난 금요일에 하한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오늘 오르고는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성광밴드 2%대의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실리콘웍스 3% 육박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태광 역시 초강세고요. 코코아 이오테크닉스 강세입니다. 테크노세미컴은 현재 1% 밀리고 있습니다. 성룡광전투자 역시 부진하네요.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지금 2000선 넘어서 장을 형성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이 520선 넘어섰습니다. 시장 흐름을 딱 지켜봤을 때에는 이 선을 유지를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좀 낙폭이 크긴 컸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코스피는요, 28포인트 상승한 200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4포인트를 상승한 52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주 말에 많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주말 사이 미국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플러스 68억 원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15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 종목을 보게 되면은 LG전자가 2.59% 상승하면서 RTG 중에서 조금 대형주 중에서는요 좀 상승이 높은 편이고 그동안 낙폭이 컸던 자동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3% 이상 상승하고 있고 기아차 2.93% 상승하고 있고요. 또 조선주들도 반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업종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업종이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매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오늘 초반에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를 보더라도 이 정강 후약 장세도 만만치 않게 나왔기 때문에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좀 저번 주 2월부터 해서 매도 공세가 좀 컸기 때문에 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는 최근 선진국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에 아시아권의 펀더멘털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긴축 리스크로 좀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펀더멘털 변화가 구조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는 한국 시장에 대한 추세적인 비중 축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사이클이 하락 반전했거나 혹은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한 데서 오는 셀코리아가 아니고요. 또 최근 상승장을 주도한 외국인들이 단순 차익 실현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외국인들 매도로 인해 주가가 1,900대로 하락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위로 상승했다는 점을 이렇게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추가 매도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팔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모멘텀이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안 나오더라도 그동안의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모멘텀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좀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반 지나가고 있는데요. 3월 정도 되면 또 그쪽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이익이 나올 것 같은 IT나 정유나 화학 업종으로 위주로 좀 분할 매수하고 좀 변동성 장세를 견디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정용 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 채권 시장 상황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 시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나흘 동안 한 20원 넘게 올랐어요.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됐었는데 오늘 출발 상황을 지켜보니까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지난 금요일에는 역외 환율 상승 속에서 1118.2원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에 롱스탑으로 1114.5원으로 저점을 낮추었지만은 이후 한은의 금리 동결과 또 달러화의 상승에 따른 역외 매수가 이어지면서 1120원을 상향 돌파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증시의 낙폭 확대와 또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로 1128.7원으로 고점을 높이고 전일 대비 12.6원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주말 동안 무바라크 대통령 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불안이 지속이 되었고 또 여기다가 유로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미 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 증시는 정정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이 되면서 반등 마감함에 따라서 NDF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9원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도 좀 20원대 초반에서 개장하여서 현재도 20원 초반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무바라크 대통령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미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미 달러 강세에도 달러 환율은 역외 시장에서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무바라크 대통령 사임 이후 군부 통치의 안정성 여부가 주목이 되고 그 중동 지역 전역으로의 민주화 운동 확산 여부도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한편 12일에는 예멘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유가 상승과 신흥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키우면서 원화에도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신흥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서 금주 환율은 지지력을 나타내겠지만은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추가 급등세는 제한될 듯 보입니다. 금주에는 미 주택 지표와 물가 지표, 산업 생산 등과 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 지표의 호조와 중동 지역 우려 또 유로 그룹회의 등에 따른 유로존 불확실성은 미 달러의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며칠간의 공격적인 매도 이후 강도는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1130원 돌파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금일은 역외 환율 하락 속에 약세 출발로 이후에는 또 증시와 증시 외국인 동향에 주목하면서 1120원 중심 등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리 동결 소식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네, 2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정책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서 장중 급등락의 변동성 확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동결 이후 선물시장에서는 은행권의 쇼커버링으로 21선을 상향 돌파하기도 하였고 현물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영향으로 3년 이하 영역에서는 금리가 반락한 반면에 3년 이상 중장기에서는 입찰 부담 등으로 좀 금리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는
2개월 만에 금리 동결 결정을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추었습니다. 하지만 금통위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상승과 또 고용 여건 개선으로 국내 경기의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을 전망을 하였고, 또한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을 우려를 함에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하였습니다. 채권시장은 선반영 인식으로 단기 영역 중심의 강세를 보였지만 수요와 공급 측면이 동반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킴에 따라 기준금리의 정상화 시도는 3월 이후에도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베이비 스텝식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시장의 약세가 제한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은 여전히 매도 우위로 집중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부터 중장기 국고채 입찰이 실시됨에 따라서 정책 리스크 이외의 수급 부담이 채권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의 국고채 입찰과 또 미 국채금리의 중기적인 상승 흐름, 또 국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의 급증 등을 감안할 때는 금주 국채 선물은 21선인 102.4포인트대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일 전망입니다. 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도 살펴봤고요. 채권시장 전망도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상승세 유지하고 있네요.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초반 강세 일단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일단 장시작과 함께 지수는 2,000포인트를 회복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 출발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폭 확대까지는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약세로 다시 밀린다던가 그런 흐름은 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 지수들이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일제히 반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주에 주가 조정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외국인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지속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단기적으로는 관심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은 장 초반 현재 순매수를 일단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한 2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규모 자체는 큰 폭은 물론 아니긴 하지만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대규모 순매도가 배제가 되고 있는 측면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장중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는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흐름 자체 1.4% 코스피에 오르고 있고요. 2006 가리키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좀 오늘장 대형주 쪽으로는 약간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 시장 흐름이 곧바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분히 단기적인 수급적인 부분하고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곧바로 순매수로 복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대규모 순매도 규모는 상당 부분 완료된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동향이 매도 측면에서는 모멘텀 정점을 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글로벌 펀드 플로우에서 신흥시장으로부터의 어떤 글로벌 유동성의 이탈 부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지난주까지 연초 들어서 신흥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선진국 시장 대비 상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내려왔는데요.
지난 주말 종가 기준으로는 2010년 최저치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머징 마켓 쪽, 그러니까 신흥시장 쪽에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이머징 마켓 이탈 부분을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정 부분 정점은 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순매도 흐름이 조금 부분적으로 나타나면서 단기적인 불안정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매도 클라이막스가 지났다라는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2월 말까지 시장 흐름이 다소 불안정성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추격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2001선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는 2000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코스닥은 522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6원 30전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1122원 30전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 전화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